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된 가옥에서 살고 있는 시골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60대 중반이 다 되어가니 할머니 맞겠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결혼도 늦게 하고 자식도 늦게 낳고 해서 할머니가 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흰머리가 머리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 할머니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여우의 속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곤 하지만 그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우도 여우 나름이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만났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속이 어떤 속인지 하나도 감이 안 오는 상태에서 저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께 거짓 없이 보탬 없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소름이 돋을 수도 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시골 마을이라는 게 요즘은 죄다 발전을 해서 시골 같지 않지요. 요즘은 워낙 문명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뒤처지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간다 하면 시냇물에서 송사리도 잡고 올챙이 잡아다 개구리가 되길 기다리기도 하고 한겨울에는 마당에 묻힌 장독대에서 꺼낸 묵은지와 고구마를 먹던 추억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시골집이라고 해도 김치 냉장고 한 대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가스도 잘 쓰지 않아서 인덕션인지 뭔지 그런 걸로 요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편이 된다면 집도 삐까번쩍하게 새로 짓고 최신식으로다가 가전도 들여놓으면 참 좋았겠죠. 시골 깊숙이 살고 있어도 배송이라는 게 전부 다 오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일주일 걸리던 물건들도 요즘엔 하루 이틀이면 도착을 하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 아니 나름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80 먹은 노인네처럼 말을 하고 그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은 그런 문명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말 버스도 다니지 않는 산골 마을에서 작은 경차라도 하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죄다 태워달라고 할 정도로 작은 마을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삶의 터전이라 생각하시고 쭉 버티셨던 동네였기 때문에 저도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시골에서 쭉 살았습니다. 20살이 된 이후에 저는 도시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평생을 문명의 발전이 느린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라는 곳은 얼마나 화려할지 궁금했죠. 부푼 마음을 안고 도시에 왔는데 도시라는 곳은 정말 너무나도 숨이 막히게 어지러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없어도 너무 없는 한적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말이야, 적어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살아남게 되어 있어. 우리라고 시골에서 시행착오가 없었겠니? 도시는 여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훨씬 많고 엄마는 네가 꼭 거기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좁은 곳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제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며 아침마다 신께 빌고 있다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도시에 자리를 잡았고 아주 작은 단칸방 월세에서 살면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제철 음식들을 먹으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만약 그 정도의 지원도 없었으면 저는 정말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이었거든요. 땅도 나름 괜찮게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나름 유지였다고나 할까요? 그 일대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시골에서도 먹고 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도시에 나와서도 비빌 언덕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언제까지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용돈에 의지를 할 수는 없으니 저도 발이 땀나게 뛰어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빵 공장이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배우지 못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오는 곳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뭐 지금처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루에 12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큰 불만이지 않았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여자가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때의 시대상이라는 게 그랬던 것일까요? 어린 여자들이 집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런 여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짓궂게 장난을 치는 남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제가 20대이던 시절에는 만연하게 있었네요.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짧은 시간에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장난들을 치고 솔직한 말로 희롱 같은 것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남녀 평등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자가 일을 한다고 그래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집안이 가난하다고 무시나 안 받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환경에서 멀어질 수 없었죠. 저를 전담하고 관리하는 상사가 있었는데 완전히 노총각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그 상사의 나이는 저랑 띠동갑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 그 나이에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어린 여자들에게 엄청나게 추근덕거렸었어요. 저도 그 타겟 중 하나였고요. 회식 자리에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더니만 술에 취해서 제 다리를 은근슬쩍 터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에 더러워서 슬금슬금 피했더니만 자기가 무슨 벌레인 줄 아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나쁜 놈이라도 된 기분이네? 내가 일부러 그랬어? 뭘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 보듯이 피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야, 너 인사 고과에 문제라도 생기고 싶은 거야? 저에게 술에 취해 지랄지랄을 하는데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도와준 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바로 회사의 상사의 행동을 고발해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남편은 오로지 절 위해서 머리를 박아가면서 회사에 이런 작태를 알려야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그런 상사가 바로 해고를 당했겠지만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공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상사는 연줄이 있었던 건지 남편이 오히려 해고를 당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뚝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면서 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요즘처럼 이슈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그냥 머리에 띠를 두르고 너무하다, 다시 복직을 시켜달라 하는 고함을 지르는 게 전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 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에 저도 공장에 당당하게 사표를 쓰고 남편 옆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스케치북에 사장은 각성하라, 희롱을 일삼는 상사들을 면직하라 써놓고 공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니 사장님도 난감했는지 위로금을 줄 테니까 그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공장 여자 직원들도 은근하게 제 편을 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저희들을 치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나 남편이나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위로금을 받고 넘어가자 싶었죠. 그때는 직장 내에 그런 괴롭힘들이 꽤 많았고 여직원들에게 아가씨 하고 부르는 게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그 정도 돈이라도 챙긴 게 용하다 싶었죠. 그런데 그 시위를 하는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이랑 은근히 정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때는 정 들고 눈 맞으면 결혼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요. 경기도 외곽, 지금은 발전했지만 그때는 논밭이던 동네에서 살다가 남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떠나시게 되면서 무작정 가진 것들 챙겨서 서울에 온 사람이었거든요. 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희 부모님 도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더 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냐고 결혼 생활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일이 따지고 들자면 제 남편이 경기도 외곽에 논밭만 펼쳐있던 동네에서 태어나고 산지라 도시 사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 편이 저나 남편에게 훨씬 더 좋아 보였으니까요.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희 둘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잔뜩 와서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열듯이 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시골에 있는 그 마을 회관도 저희 부모님 땅에 지어진 마을 회관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남편도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희 남편 정말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우직한 저희 남편을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얼굴에서부터 믿음이 가. 우리 사위가 이렇게 일도 잘하고 우리 딸을 챙겨주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딸은 복도 많지. 어디서 이렇게 멋진 사위를 데리고 왔을까. 대단하다, 대단해. 이래서 도시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평생이 가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희 마누라 하나만 지켜보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실수 한 번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누라 마음에 절대로 상처 주지 않고 또 한눈 같은 거 절대로 팔지 않고 한 길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괜찮다,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시골집에 겨우겨우 시간을 내서 가면 굳은 일 한 번을 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씨암탉을 잡아주셨죠.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제가 딸인지 남편이 아들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성격 때문인지 아주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신임을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월급을 많이 벌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차곡차곡 연차가 쌓일 때마다 월급도 늘어나게 되었죠. 저희 남편의 직장이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와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시의 소음과 쾌쾌한 매연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그런 게 왜 마음에 드냐 하실 수도 있는데 늘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다 보니까 가끔은 백색 소음이라는 게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홀로 있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준다고나 할까요? 저는 24살이라는 나이에 남편이랑 결혼을 했지만 신혼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도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겉절이가 먹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겉절이를 받아 먹는 게 쉽진 않았는데 저희 엄마 하나뿐인 딸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 먼 거리를 오가시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주시곤 했어요. 이게 바로 자식 사랑인가 싶었죠. 만삭일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했었는데 제 아들은 성격이 참 급했나 봐요. 임신 9개월 차에 진입을 했을 때 아이가 글쎄 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거죠. 건강하게 잘 자란 상태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10달을 다 채우지 못한 아이는 천식처럼 기관지가 참 약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아이가 나오면서 몸이 많이 상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가 나올 때도 손쉽게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골반뼈가 다 벌어져서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보통은 바로바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친정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때 딱 농사일이 바쁠 시기라서 엄마가 시간을 내지 못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계셨던 것도 아니었고요. 혼자서 신생아를 돌보며 몸조리를 하려고 하니까 둘 다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을 하는 동안 저와 남편은 늘 제자리에서 성장하는 아들을 지켜봤어요. 뒷바라지를 유난히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저희가 딱 바라는 만큼 성장을 해줬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35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대충 눈치를 채서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결혼이 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한 번도 언질이 없더니만. 그래, 그럼 언제 만나보면 되겠니? 조만간 인사시키러 올게요. 깍쟁이 같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자들은 적당히 여우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는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알았다. 조만간 날 잡고 만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도시 냄새가 풀풀 풍기는 세련된 아가씨였습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고 결혼을 해서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목표가 뚜렷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이 좋다고 하는데 당연히 반대를 할 마음도 없기야 했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골 마을에 살아 계셨잖아요. 손주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손주 며느리 얼굴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며느리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당연하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편안하게 말도 놓고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거든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좋아요. 내가 말은 천천히 놓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시골에 우리 중현이네 조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손자 결혼한다는데 당연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안 그래도 중현 씨한테 말 들었어요. 저야 좋죠. 전 내내 도시에서만 살았어서 시골 마을에 놀러 가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너무나도 해맑게 같이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하길래 냉큼 좋다고 말을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더군요. 도시를 막 벗어났을 때까진 괜찮았는데 워낙 산골에 있다 보니까 가는 길에 산도 넘어야 하고 비포장 도로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차가 많이 흔들리고 멀미라도 한 모양입니다.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예요? 차에 너무 오래 타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속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까지 시골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멀어도 너무 멀어요. 며느리는 차 안에서 내내 잠을 자더니만 깨서는 계속 불편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정작 운전은 남편과 우리 아들이 했고 며느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을 하니 기가 좀 차더라고요. 물론 시집살이처럼 보일까 봐 겉으로는 티도 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군소리 없이 앞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입을 셀쭉 내밀면서 창밖에 보이는 게 뭐가 없다. 이렇게까지 시골인 줄 몰랐다 하면서 쿵시렁거렸죠. 나중에는요. 글쎄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은 채로 사람들 말도 다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내내 툴툴거려서 그런가 막상 시골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대요. 집 구경을 좀 해봐도 되겠냐고 하더니만 마당에서 안채 그리고 부엌까지 보더니만 경악에 물든 것 같은 얼굴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옛날 가옥으로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신식이랑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주방도 집이랑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궁이 떼는 것처럼 바깥으로 나와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가마솥에 밥을 지어야 누룽밥도 생기고 맛이 있는 법이라면서 제가 전기밥솥은 사드렸어도 쓰지 않으시고 가마솥에 밥을 지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중에 누른밥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끓인 숭늉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며느리가 집을 둘러보더니만 경악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저에게 소근소근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아니, 보아하니까 집이 낡아도 너무 낡은 것 같은데 설마 화장실까지 밖에 있는 건 아니죠? 저쪽에 가면 밖에 있는 화장실도 있긴 한데 살면서 내부를 좀 고치긴 해서 안쪽에도 화장실은 있어. 그리고 여기 나름 보일러도 들어와 있단다. 그렇게 구식은 아닐 거야. 어머님, 전 예전에 전원일기 그런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주방이 밖에 나와 있는 집은 처음 봤어요. 진짜로요.
옛날 집들은 다 이랬지. 우리도 새로 지을까 고민하긴 했었는데 중현이 할머니께서 새로 짓긴 뭘 짓냐고. 나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싶긴 해. 어머님, 근데 여기 벌레가 너무 많은데 이러다가 모기한테 혼혈하겠어요. 혹시 언제쯤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여기서 주무실 건 아니죠? 그래도 인사드리러 온 거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거라 난 하루는 자고 갈 생각이었는데. 아니, 중현이가 미리 말 안 하든 우리는 하루 자고 갈 거라고 말했는데. 중현 씨가 말을 해주긴 했었는데 집이 이렇게 낡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며느리는 누가 봐도 잠자기 싫다는 얼굴로 인상을 팍 쓰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차를 한 대로 온 터라 아들하고 며느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전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온 것이었는데 이대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친 집이 신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예전엔 더했죠. 푸세식 화장실이 밖에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도시에서만 살아왔으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지내는 건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이런 데서 지내보는 것도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애써 달래며 하룻밤을 지내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삐진 건지 뭔지 며느리가 내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벌레가 너무 많아요. 저 진짜 귀뚜라미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여기서 저 못 자요. 저기 저거 뭐예요? 지네예요? 저거 돈벌레야. 돈벌레는 잡는 거 아니야. 저거 잡아다가 밖에다가 보내줘야지. 저걸 잡아서 밖에 풀어준다고요? 징그러워. 어머님 전 못해요. 며느리는 기겁을 하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벌레가 많은지 몰랐다. 이렇게까지 시골인 걸 알았으면 안 왔을 거다. 아주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징징거림이 듣기 싫었죠. 그 말이 저희 부모님의 집을 폄하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고 애착이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서울로 가버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량 문제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뭐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이기도 했고 서울에서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시골에 살아서 면역이 되어서 뱀을 봐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면 벌레 가지고 호들갑을 떨 수도 있지 않겠냐 싶었어요.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반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참 또 다른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게 뭔가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시원섭섭했습니다. 살가운 아들도 아니었고 애교가 철철 넘치는 아들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품을 떠나서 가정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둥지를 떠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참 슬프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한 해 전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지만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죠. 하지만 한 해에 두 분이 전부 다 떠날 거라는 생각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슬펐습니다. 노쇠했던 것도 있었지만 워낙 시골 분들이셔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먹고 버티면 된다는 마인드로 계속 버티신 거죠. 큰 병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고장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서 서로 의지하고 버티시다가 두 분 다 그렇게 떠나게 되신 겁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도 우울함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되니까 마음에 잔뜩 후회만 남더라고요. 생전에 더 많이 찾아뵐 걸 그랬다. 더 좋은 걸 해드릴 걸 그랬다 하는 후회들이요. 오죽하면 부모님의 집이 낡은 것까지 하나하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리모델링을 더 해드릴 걸, 주방을 신식으로 바꿔드릴 걸 하는 후회들 말입니다. 제가 점점 말수가 사라지고 우울해하자 우리 남편이 옆에서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늘 밝은 얼굴로 가족들을 보살피던 제가 말수도 사라지고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 차올랐으니까요. 이러다가 무슨 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면서 남편은 저에게 바람도 쐬러 나가자고 하고 평소 좋아하지도 않는 영화도 보러 가자고 하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어요. 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왜 챙길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 시골에 며칠 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고. 우리 부모님을 모른 척하고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았을까. 늘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여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하늘에서 오히려 더 걱정하시고 슬퍼하시겠다. 당신이 이렇게 우울해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안 그래? 우리 힘내서 살아보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든 힘을 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 살던 동네에 땅을 많이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처분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였지만 사실 저는 그 집을 처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평생이 들어있는 집이기도 했고 그 주변 농사지는 땅들도 전부 부모님의 손으로 일궈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고 싶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만 해둘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했죠. 저에겐 추억이지만 그냥 냅두기만 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는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땅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격이 꽤 상당하던데요? 이참에 그 땅 전부 팔아치우는 게 어떻겠어요? 그 집이랑 땅을 팔으라고? 아이, 나도 시세가 얼만지 모르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팔아치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야? 제가 또 발빠르게 알아봤죠. 어차피 처분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집 팔 수 있을 때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어요. 그 앞에 고속도로가 들어온대요. 고속도로? 아니, 거기에 뭐 딱히 들어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하나 그 산골 시골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는구나. 그러니까요. 지금이 딱 처분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저 같으면 냉큼 팔아치우겠어요. 거기 고속도로 뚫리고 나면 주변 개발도 전부 될 거고 신도시라도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며느리가 저에게 계속 그 땅을 팔아치우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고민이 됐어요. 저희 동네 바로 앞에 고속도로가 뚫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비포장도로가 즐비한 곳에 뜬금없이 고속도로를 낼 리가 없잖아요. 그 앞쪽 동네면 모를까. 게다가 저희 부모님의 평생이 담겨있는 집을 쉽게 팔아넘길 준비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나는 그 땅 안 팔란다.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 옆 동네랑 앞 동네 땅값은 올랐어도 우리 부모님이 살던 그 집은 아직 안 올랐던데 가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 굳이 나의 유년 시절과 우리 부모님의 평생이 담겨있는 땅을 팔아치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어머님, 그거 지금 팔아야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나 나가고 그럴 텐데. 너무 한 치 앞도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땅은 개발구역에 포함이 안 되면 더 똥값 된다고요. 쓸데없이 평수만 넓어서 나가는 돈도 장난 아닐 텐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절 꼬셨지만 저는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철옹성처럼 버텼죠. 마치 창과 방패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에게 또 한 번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절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를 사는 원동력을 일에서 얻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죠. 나이가 있으니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착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체력이 점점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피곤함이 쌓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출근을 해야 할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흔들어 깨우는데 이상하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남편이 몸살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깨우는데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는 겁니다.
이마는 이미 땀 범벅이었어요. 너무 놀란 마음에 남편을 흔드는데 남편이 통증이라도 있는 건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못할 만큼 아파했어요. 저는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다는 생각이 들어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곧 응급차가 왔고 남편을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응급실이라는 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몇 시간에 걸친 검사를 마치고 남편의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의사가 피검사 결과지가 나왔다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염증 수치가 많이 높은 걸 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췌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초음파를 진행했을 때 뭔가 보이긴 했거든요. 필요시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혹시 우리 남편이 췌장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췌장암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믿어지지가 않는 현실이었어요. 어째서 신께서는 저에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만 주시는 건지,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무서웠죠.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게, 영영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부모님 2분을 보내고 나니 이별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전 그때부터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게도 남편은 췌장암이었고 항암 치료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 우김으로 인해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도가 보이긴 했지만 아주 미묘했고 췌장암이라는 게 워낙 빠른 속도로 번지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전 정말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게 될까 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편은 퇴직까지 하고 퇴직금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3차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부작용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우수수 빠진 남편이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항암 치료 받다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이 지독한 약을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맞아야 한다는 게 지겹고 힘들어. 여보, 나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당신이랑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고 내 주변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 병원에 묶여있기만 하면 내 마지막을 돌아볼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제발 내 입장을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이 정말로 지친 얼굴로 말을 하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도 못하겠고 남편이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병원에 항암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췌장암의 위험성과 무서움을 다시 한번 말해 주었지만 남편과 저는 강경하게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은 여유 있게 주변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병원을 나온 우리는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은 딱 거기 한 군데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가 시골로 간다고 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반대를 했죠. 아니, 몸이 아프고 안 좋을수록 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셔야죠. 이거는 그냥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라도 말리셨었어야죠. 네 아버지가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쩌겠니. 내 남편이다. 내가 같이 마지막을 함께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 말리지 마라. 어머님, 아까워서 그러죠. 지금 딱 팔아치워야 남는 장사인데. 며느리는 끝까지 땅을 팔지 않고 살기로 결정한 저희를 이해 못한 눈치였어요.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었지만 남편은 그 지독한 병원 냄새부터 혐오하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의 옆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일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3년이라는 시간을 더 버티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참 길었죠.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오히려 더 일찍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서울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혼자신데 저희랑 가까운 데에서 지내셔야 저희가 자주 들여다보고 하죠. 그리고 거긴 병원도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잖아요.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서울에 오세요. 싫다. 난 이 집의 모든 추억이 다 쌓여 있어.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가꾸면서 사셨던 집이야. 거기다가 우리 남편도 여기서 3년이란 세월을 더 버티다가 가지 않았겠니? 중현아, 엄만 말이다. 다른 욕심 없다. 그저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가고 싶어. 이것이 딱 그런 곳인 것 같다. 제가 걱정하는 거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서울에 오세요. 맞아요. 이이가 얼마나 걱정한다고요. 저도 매번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이 시골까지 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머님, 이제 그만 서울에 오세요. 네? 난 여기서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번잡하고 시끄러운 서울에 오라는 거야. 내가 도시에 갔을 때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근데 말이야, 나이를 먹으니 그 시끄러움이 싫다. 조용한 지금이 딱 좋아. 저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어머님, 그거 아세요? 고속도로 공사도 마무리되어 간대요. 그리고 옆 동네가 개발이 되면서 이쪽까지 신도시로 지정이 될 거랬어요. 앞에 산들을 밀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벌써 땅값이 5배나 올랐어요. 지금 팔아치우면 어머님 돈방석이 앉는 거예요. 내가 안 팔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자꾸 땅을 팔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러니? 너네 뭐 돈이 없어서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라는 게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법이잖아요.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똑똑하게 살자는 거죠.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겠다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설득을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시골에서 산 지 1년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조촐하게 기일을 혼자 챙기려고 했는데 며느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님,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님의 첫 기일인데 저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제가 일찍부터 찾아가서 아버님 제사상 차릴게요. 여기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냥 거기서 따로 하지 그러니.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어머님께 들을 이야기도 있고요. 땅 이야기라면 안 들을란다. 땅 팔으라는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도 마. 어머님! 며느리가 절 애타게 부르는데 그냥 끊어버렸죠. 그런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땅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제사는 지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의 기일 아침, 새벽부터 정말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찾아왔더군요. 미리 장까지 봐온 건지 차 안에 먹을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분주하게 제사 지낼 준비를 하겠다고 점심에 제사를 지내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애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에게 방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필 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불을 지펴주려고 바깥에 있는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며느리가 브루스타를 챙겨왔더라고요. 준비성도 철저하다고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하나 몰래 서성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보온병을 꺼내더니 냄비에 붓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이것만 어머님이 드시면 꼼짝 못한다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만 드시면 이 땅이 전부 우리 몫이 된다고. 허연 것을 냄비에 쏟아내는데 자죽인 것 같더라고요. 고소한 냄새가 풀풀 풍겨왔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무슨 통을 꺼내서 탈탈 들이붓는데 제가 일부러 인기척을 냈더니 며느리가 냄비에 가루를 쏟아붓다가 그 통을 서둘러서 숨기려고 가마솥 안에 쓱 집어넣더라고요.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게냐? 이건 뭐야? 자죽이냐? 어머님, 자죽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 속이라도 안 좋으실까봐 따로 제가 시장에서 사왔어요. 금방 끓여서 드릴게요.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는 제사상이나 차리고 있어라. 영정사진도 올려놓고 상차림도 해놓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어색한 얼굴을 하면서 자리를 슬쩍 피하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가루의 정체는 고소한 땅콩 가루였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땅콩 알러지가 있거든요. 며느리도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예전에 며느리가 사온 곶감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안에 크림치즈와 땅콩이 포함된 곶감이었어요. 땅콩이 들은 줄 모르고 먹었다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일부러 땅콩을 먹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점심상으로 잣죽을 올리자 저는 일부러 물렸습니다. 제사상 다 차려놓았는데 왜 죽을 먹냐며 저녁에 먹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가 일부러 시장에서 생각해서 사온 거라며 저녁에 먹는 걸 꼭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땅콩가루를 집어넣고 술을 써놨으니. 그깟 땅이 뭐라고 그러는 건지요. 저는 며느리가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서 저 또한 술을 썼습니다. 뒷집에 친하게 지내는 동생네에게 부탁을 했죠. 몰래 잣죽을 사다 달라고 말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뒷집 동생이 아주 화를 내면서 당장 사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점심은 제사상 차려놓은 걸로 먹자고 했으니 며느리도 별소리 없이 제가 밥 먹는 걸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난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든 땅콩가루가 들어간 잣죽을 저에게 먹이려고 했죠. 뒷집 동생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옛날 가옥이다 보니까 마당이랑 연결된 거실 쪽은 미닫이 문으로 열려 있고 뒤쪽에는 불투명한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아침부터 움직여서 피곤하다고 하길래 방에 들어가 잠시 쉬라고 한 사이에 그 창문에 똑똑이는 소리가 들렸고 슬쩍 열어보니 뒷집 동생이 잣죽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주방으로 넘어가 며느리가 만들어둔 잣죽을 옮기고 제가 받아온 잣죽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쉬던 애들이 저녁 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잣죽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미루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른 저녁을 먹자고 6시가 되기 전쯤 부엌에 가서 잣죽을 데워와 상을 차렸습니다. 애들이 제가 한술 뜨기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의 배신감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땅이 뭐길래, 돈이 뭐길래 땅콩만 먹으면 알러지로 고생을 하는 저에게 그런 걸 먹이려고 할까 싶었죠. 전 이미 잣죽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한술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캑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아니, 이거 잣죽 아니야? 아유, 왜 이렇게 목이 간지럽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나냐? 아이고, 이게 물 좀 가져와라. 어머님, 그거 물 마셔서 될 게 아니에요. 이 알러지 약 드셔야 해요. 그 전에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이 소리가 뭔데 그래? 뭐길래 사인을 하라는 게야? 어머님, 이 잣죽에 사실 땅콩가루가 들어있어요. 어머님 땅콩 알러지 심하시잖아요. 당장 약 드셔야 할 텐데 사인만 하면 약 드릴게요. 그 종이 좀 내놔봐라. 뭔데 그래? 며느리 손에 들려있는 종이를 확 빼앗았더니 땅을 넘긴다는 문서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못된 아들네 부부가 저에게서 땅을 빼앗기 위해 이런 작당 모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어쩝니까? 제가 이미 우연치 않게 땅콩가루를 넣은 것을 보았고 잣죽을 바꿔치기 했는데요. 순간 열불이 확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종이에는 아주 치밀하게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땅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를 증여한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자 알러지 때문인 줄 알았던 아들네 부부는 저에게 펜까지 쥐어주더군요. 당장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면서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진즉에 땅 파시라 할 때 파시지 고집을 피우셔서는. 자식들 잘 되려고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사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가 뒷집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수가 하고 부르자 거실에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동영상을 찍고 있는 미숙이가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도 나름의 장치를 해둔 것입니다. 이것들이 땅콩가루를 섞는 걸 보자마자 저에게 무슨 짓을 할 거라 생각을 했고, 저도 혹시 몰라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초지종을 들은 뒷집 동생 미숙이가 거실 뒤에 있는 작은 창의 틈으로 휴대폰 동영상을 찍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동생입니까? 요즘 휴대폰은 성능이 워낙 좋아서 먼 거리에서 찍어도 선명하게 찍히지 않겠습니까? 아들 부부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를 남겨두었죠. 혹시 몰라 가마솥에 숨겨두었던 며느리의 지문이 묻어있는 땅콩가루도 따로 빼두었고요. 아들네 부부는 화들짝 놀라면서 제 얼굴을 한번, 미숙이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것들, 속이 아주 구미호처럼 시커먼 것들, 감히 나에게 무슨 짓을... 내가 땅콩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땅콩가루가 들어간 잣죽을 먹이려고 해? 내가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 땅콩가루 내가 가마솥에서 발견을 했지. 어떻게 자식과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너희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어머니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겁만 살짝 드리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겁을 주려고 감히 내 최약점을 건드려? 이건 날 겁주려는 목적이 아니지. 그냥 날 콜로 보내려고 했던 속셈이지. 이 잡것들 두 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말란 말이다. 알겠냐? 내가 이 문제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마. 아니, 변호사까지 만나시겠다고요? 어머니, 저 어머니 자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식이요. 자식이면 뭐하냐?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네가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난 자식 없는 셈 치겠다. 내가 정말 남편 기일에 같이 떠날 뻔했지. 증거도 확실하게 잡았으니 너희는 이제 나와의 인연은 끝이야.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어.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일가 글쎄 사행성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월급은 물론이고 제3금융에서 빚까지 졌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께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집에 빚쟁이들은 찾아오고 저도 크게 한탕 챙기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도박에 빠져서 지 어미에게 이런 짓을 해? 더더욱 괘씸해서 안 된다. 원래 그런 데 빠진 것들은 말이야, 손가락을 다 잘라내도 어떻게든 하는 법이야. 내 아들이라고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저 진짜 이대로 돌아가면 죽어요.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쫓아낼 거야. 경찰이라는 말에 잔뜩 겁을 먹은 아들네 부부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저는 뒷집 동생 미숙이에게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제 남편이 죽었을 때 재산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었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 내에는 상속권 박탈자가 아닐 경우에 사회에 전액을 기부해서 일정 지분을 챙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제 재산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려면 상속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이가 촬영한 동영상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에게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서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들네 부부는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단 1원 한 장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죠. 그 사이에 빚쟁이에게 시달린 건지 뭔지 아들의 얼굴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더라고요. 진즉에 솔직하게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빚 정도는 갚아주었을 겁니다. 아들도 그건 알았겠지요. 하지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여유롭게 도박도 즐기고 사치를 즐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가진 재산을 전부 빼앗고 싶어서 벌인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아들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10번도 넘게 사죄를 하며 땅에 머리까지 박았지만 저는 끝끝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네 친정 식구들까지 절 찾아와 도와달라 했지만 무시했죠.
자꾸 찾아오는 그들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경찰에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고 아들네 부부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까지 요청했습니다. 참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도 남편도 저의 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은 편안합니다. 모든 짐을 내려둔 느낌이거든요. 말년이 참 쓸쓸할지 모르겠지만 뒷집 동생 미숙이와 함께 남은 여행 잘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20년이 남았을지 30년이 남았을지 모를 인생이지만 꽃구경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면서 그렇게 보내보려고요. 제 인생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채널에 많은 사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